북한은 소련의 확고한 통제를 받는 위성 국가로 독립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소련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에서 게릴라 활동, 선전, 사보타주를 펼치고 있지만 전쟁이 곧 일어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미국은 소련의 지원 없이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김일성이 착수하려는 남한에 대한 큰 과업에 대해 대화할 준비는 물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갑자기?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를 바꿔? 마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이 소련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모두 1949년 한 해에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38선 이남에 주둔했던 미군이 남한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철수했구나. 예. 군사고문단 자격으로 형식상 단 500여 명의 미군만을 남기고 철수했죠.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시기에 미군이 철수를 결심한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선 주한미군이 철수한 데는 그들이 남한 땅에 주둔해야 될 명분이 사라진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이후에 북한에서는 그 소련군이 194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주둔하지 않아도 북한에서는 이미 친서적인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철수를 완료하죠. 그러니까 남한 역시 1949년 6월 30일까지 소련군처럼 철수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걸 노렸네. 예. 그리고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리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947년 4월 29일 미국 측에서 작성한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본 미국의 대외 원조 관련 문서를 보면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예요? 예. 이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미국의 원조 순서에서 한국은 1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런 순위가 매겨졌을까? 진짜. 우선 당시 미국은 유럽, 남아메리카 지역을 아시아 지역보다 더 중요시했어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가운데 일본을 또 가장 중요시했고요. 앞으로 닥칠 이념 전쟁에서 아시아에선 일본이 유일하게 적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상 중요도가 떨어지는 한반도에 계속해서 많은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1949년 6월에 남한에서 미군이 전격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두 달 뒤에 소련에선 전 세계 군사 경쟁의 구도를 바꿀 중요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1949년 8월 29일에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만 것입니다. 예. Три секунды, 2 секунды, 1 секунда. 이제 소련도 핵을 보유하는구나. 그러면 당시 소련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기사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U.S. strategic timetable upset by Soviet success with Atom. Planning for Western Europe defense must be revised if we are to retain balance of power. 소련의 핵실험 성공으로 인해서 미국이 대외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소련이 언젠가는 핵실험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기를 대략 한 1952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빠른 1949년에
소련이 핵 실험에 성공하자 큰 충격을 받고 만 셈이죠. 칼 웨인 씨, 그때 이제 소련이 성공하고 나서 미국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죠. 소련이 핵무기까지 갖게 되면서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핵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이 좀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반영해서 미국의 대중문화 전반에까지 공산주의를 저격하거나 몰아내자는 선전으로 가득했었죠. 와. 자, 이렇게 소련의 핵실험 성공은 미국 사회 전반을 뒤로 놓습니다. 반대로 스탈린이 한반도 전쟁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된 직접적 이유가 됐는데, 당시 소련 외교문서에 이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 있거든요.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스탈린 동지는 김일성에게 국제 환경과 국내 상황이 모두 조선 통일에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소련이 원자탄을 보유하고 유럽에서의 위상이 강화됨으로써 이런 미국의 불개입 분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다. 예. 핵실험 성공 전으로 확 바뀐 스탈린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한에서는 미군이 철수하고, 그리고 소련에서는 핵폭탄 실험이 성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또 문제가 나갑니다. 키스. 키스. 1949년 10월 현대사에 큰 영향을 준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스탈린이 북한의 남침을 허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49년? 모르겠는데. 소련에 일어났다는 건가? 사건이? 모르겠습니다. 날짜를 콕 집어버리니까 더 모르겠는데요. 한번 힌트를 드리자면 때는 1949년 10월인데요. 일어난 지역은 한반도 주변입니다. 한반도? 한반도 주변에서. 주변? 중국이랑 관련했나? 아, 정답. 예, 지원 씨. 중국에서 핵을 개발한 거예요. 소련에 이어서? 지원 씨, 냉정하지만 오답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중국의 공산당과 예, 국민당이 있잖아요. 예. 공산당이 이겼어요. 마오쩌둥. 혜성 씨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정답입니다. 그게 49년. 아, 중국에 그런 영향이 있었구나. 그래서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허가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1949년 10월에 중국이 공산화되었다는 사건이었죠.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 사이에서는 제2차 국공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죠. 最高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的权利，代表中华人民共和国美国人民的唯一共和政府。 이렇게 중국에서 강력한 공산 정권이 탄생한 셈입니다. 교수님, 그럼 중국이 이제 공산화된 와중에 예. 그럼 스탈린이 남침을 허락한 이유가 그러면 중국하고 같이 합작해서 미국에 맞서겠다라는 심보로 그걸 허락한 거예요? 네, 스탈린은 중국의 공산화에 무척 이제 고무되어 있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국공내전 초기에 미국은 장제스의 국민당 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946년, 1947년에 특사를 파견해서 중국 정세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상황이 국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때 미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포기하나 보다. 아예. 막아야 되지 않아요? 예. 결국 미국은 국민당에 대한 추가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뒤엎기 위해서는 미국이 국민당 측에 수십만 명에 달하는 지상군을 파견해야 했는데 당시 미국의 국력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데다가 그 필요성이 약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됐구나. 자, 그런데 이 같은 미국의 결정은 스탈린이 그 김일성의 남침을 허가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래요?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이 공산화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아닌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전략을 짤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고요. 또 결정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한다고 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일종의 확신을 스탈린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상황도 방관하는데 예. 뭐 한국은 신경 쓰겠어 그렇죠. 이런 거네요. 이제 미국은 중국의 공산화로 또 한 번의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때 미국의 분위기를 반영한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UN is warned of red danger in Far East area. Asiatic world will become involved unless steps are taken to call a halt to the communist tide. 도미노처럼. 예. 이렇게 중국의 공산화로 미국과 소련의 경쟁 양상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데 이어서 미국의 안보 전략에는 또 한 번의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1950년 1월 12일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한 가지 선언을 하는데요. 애치슨은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북태평양,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면서 이른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것입니다. 어머. 뭐야? 그런데 이 애치슨 라인에는 한국과 타이완이 빠져 있었죠. 와. 그 방위선에서 제외됐다는 거는 뭐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사실 미국이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한국과 타이완까지 철통 방어하는 선을 설정하고 폭증하는 방위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벅찬 일이었기 때문에 안보상 더 중요한 지역 중심으로 방어선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타이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그런 또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폭등한 군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래식 군비를 줄이고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미국의 군인 수가 1,200만 명에 달했었는데 이러한 병력을 1947년에 160만 명으로 줄이고 국방 예산도 909억 달러였는데 103억 달러로 삭감합니다. 너무 줄였다. 예.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애치슨 라인도 미국이 직접 관할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애치슨 라인 설정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한국과 함께 타이완도 빠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중국이 타이완을 뭐 좌지우지하는 걸 가만 냅두겠다? 예. 이것은 바로 미국이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보내는 일종의 시그널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미국은 더 이상 그 타이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고 중국을 더는 위협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셈이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우리는 너희랑 싸울 생각 없어 이런 예. 시그널을 준 거네요. 예. 이런 애치슨 라인 설정은 공산주의 세력의 결집을 막기 위한 미국의 조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바 씨 그러면 이때 소련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 당시 그 소련의 외무장관이 몰로토프라고 있는데 몰로토프가 마오쩌둥에게 애치슨 연설의 목적이 소련이랑 중국이랑 이제 이간질하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행여나 마오쩌둥이 미국의 손을 잡을까 봐 조금 조바심을 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에치슨 라인 설정에서 미국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예. 실제로 에치슨 라인 발표 하루 뒤에 미국의 CIA 정보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남침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뭐 근거가 있을까요?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전적으로 소련에 의지하는 종속 국가라고 판단을 했어요. 북한의 군사력 또한 대수롭지 않다고 또 여기고 있었고요. 관련 그 CIA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실까요? 북한은 소련의 확고한 통제를 받는 위성 국가로 독립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소련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에서 게릴라 활동, 선전, 사보타주를 펼치고 있지만 전쟁이 곧 일어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미국은 소련의 지원 없이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이어서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가 제외되었죠. 잇따른 미국의 결정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공산주의 진영 측에서 한반도에서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진짜 동상이몽이네요. 예, 놀랍게도 미국과 소련 이 두 국가의 이런 잘못된 판단이 6.25 전쟁의 서막을 열고 만 셈이죠.